여쭤볼게요. 많은 분들이 민주당 180석 뭐하냐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지금 국회에서는요 우리가 바라는 모습대로 가고 있습니다. 이인영 합격, 박지원 합격, 임명 막 이렇게 가잖아요. 오늘 또 문 대통령이 이제 이인영 통일부 장관, 뭐 박지원 국정원장 후보자 다 임명해버렸지 않습니까? 경찰청 그러니까 시원시원하게 막 가잖아요. 어제 그 부동산 관련한 법 바로 통과시키는 거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했어요. 그 통과가 막 되니까 미래통합당은 독재다 이야기하지만 이런 독재 좀 시원하게 했으면 좋겠다. 최소한 1년 동안은 막 밀어붙이는 거예요. 국민들 거기 욕 안 합니다. 그러니까 그 독재가 아니죠.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절차대로 하는 거예요. 네. 만약에 그 절차상 이 법안을 통과시킬 만한 이 구성 인원이 안 되면 못 하는 거죠. 그 절차대로 하는데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다 나가도 이렇게 상정하고 통과시킬 인원이 되는 걸 어떻게?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중요한 부분이에요. 국회란 서로의 합의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게 제일 좋은 모습이지만 왜 과반이 필요하고 숫자가 정해져 있고 법안 통과에는 뭐 과반이 필요하고 이런 것들은 법이 정한 절차예요. 근데 합의가 안 돼. 계속 방해를 하니까 그 옛날 같으면 민주당이 4+1 만들고 온갖 상황들을 만들어가지고 어찌 더 법안 20대 국회 말에 통과시키니까 사람 박수 쳤던 거하고 비슷한데 지금 그럴 필요가 없는 거고 반대? 알았어 표결. 반대? 알았어 표결. 이 상태가 지금 되고 있는 거죠. 특히나 언론이 그러니까 국회 내부 절차에 대해서 잘 모르는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진짜 민주당이 무리하게 독재를 하고 있다는 듯한 그런 그림을 그리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이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이제 기자회견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 법안을 섬세하게 따져봐야 된다. 하나하나 꼼꼼하게 뜯어봐야 될 게 많은데 이런 식으로 그냥 처리해버리면 어떡하느냐. 이런 식으로 뭔가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데 상임위 그 회의 자체는 토론하는 공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법안을 가지고 싸우는 건 상임위 밖에서 여야가 싸우는 거예요. 여러 가지 토론회나 언론 플레이나 여러 가지 방법으로 법안을 가지고 서로 싸우고 그 싸움의 결과를 가지고 원내대표가 합의를 한 다음에 그 합의되면 나머지 절차는 국회 사무처에서 다 알아서 합니다. 그래서 법안 자체만 상임위에 올라오면 거기에서 찬반 여부만 따지는 거예요. 거기에서 이제 자기가 드러나려고 방송국 카메라가 있으면 막 쇼를 하잖아요. 내가 이렇게 걱정한다. 그 정도인 거지. 법안 자체에 대한 디테일한 내용을 상임위에서 따지는 건 아니에요. 근데 언론도 그렇고 미래통합당도 그렇고 상임위에서 일을 얼마나 많이 하는데 우리 일을 못하게 한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막 그림을 그려 나가려고 하는데 다 구라라는 거 명심해야 됩니다. 네. 지금 보니까 어제 그런 얘기가 있었죠. 그 국세청이 조사해가지고 보니까 그 탈세의 어떤 방법들이랄까요? 여기 그 중에 예 중에 이런 게 있었어. 한번 들어보세요. K씨, 지방의 자본금 100만 원인 1인 주주 법인을 만들어요. 돈을 빌려서 서울의 고가 아파트를 사. 다시 해당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받아서 10여 채의 분양권과 아파트를 매입해. 다음에 기혁씨가 법인을 통해 빌린 자금의 출처는 처음에는 그 사람의 아버지를 의심받고 있어. 그래서 법인을 통해서 여러 주택을 보유해서 양도소득세는 물론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줄여. 그러니까 실제로 이게 뭐 민주당도 없다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대개 미래통합당 부류의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부를 축적해오고 이번에 그 주호영이 뭐 반포의 아파트 때문에 23억 원을 벌고 두 채의 분양권을 확보하고 이런 과정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보면은 어떤 경우는 이런 것도 있더라고. 자기 아버지한테 전세를 줘요. 돈을 줬던 자기 아버지한테 전세를 주는 여러 가지 편법을 통해 가지고 막 돈을 긁어 모으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을 욕해야 될까요? 이걸 못 막는 정부를 욕해야 될까요? 이거 국세청이 책임져야 되는 거죠. 이런 걸 확실하게 밝혀내고 잡아내서 그 세금 추징을 해야 되는 거죠. 특히나 이번에 국세청에서 사례로 찾아낸 이런 내용들은 부동산에 적용하지 않고 다른 영역에 적용하더라도 이건 명백한 불법이고 자금 세탁이에요. 그러니까 불법 증여,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 아이들한테 재산을 물려주는 여러 가지 방법들 중에 정말 양아치스러운 최악의 방법 중에 하나인 거예요. 100만 원짜리 법인을 만들어 가지고 아버지한테 10억을 빌려.
그 10억 가지고 그 부동산을 하나 사. 안 그러면 임대를 하거나 그런 다음에 회사를 폐업하고 부도 처리하면 어떻게 됩니까? 내 거 되는 거예요. 와, 나도 할래. 거기에 뭐 세금 얼마나 들어가겠어요? 부가세 약간, 수수료 약간 들어가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정상적으로 증여나 상속을 하려면 세금 뭐 30% 50% 이렇게 내야 되는 건데 그냥 돈 안 내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이래서 세무조사 하고 있는 게 한 400명 정도 된다고 하죠. 근데 이 1인 법인 만드는 과정에서 나라에서 이렇게 소팅 하려면 찾아내려면 네.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1인 법인을 만드는 과정에서 그 1인 법인 법무사 같은 데를 통하지 않고 이 사람들이 이 법인을 만드는 비용을 아끼기 위해서 그 셀프 법인이라는 걸 하거든요. 부동산 카페를 가보면 이 셀프 법인을 어떻게 하는지가 또 쫙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지금 이 바뀐 법과 탈세를 하기 위해서 이 셀프 법인에 모여 들어있는 사람들만 걸러봐도 엄청날 거라고 생각이 예.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러면서 다른 거 없어요. 모든 국민이 그렇게 대박을 내면은 이게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아주 소수의 사람들이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고 그것을 사실상 뒷받침하고 있는 게 조중동과 미래통합당이란 말이에요. 이런 구조를 우리가 일단 인식을 하고 있어야 되는 거지. 제가 늘상 말씀드리지만 정부에서 또는 국회에서 법과 제도를 아무리 많이 잘 만들어 봐야 그게 무능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 온갖 편법을 통해서 그렇게 돈을 버는 구조에 있는 좀 더 심하게 나가면 위헌이네 뭐네 해가지고 또 난리치고 이런 상황들이 있단 예.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능한 정부다 이런 것보다는 나는 반대로 설명을 하나 하고 싶어요. 부동산에 관해서는 역대 어느 정부보다 부동산 가격을 잡을 의지가 있는 정부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 그걸 농락하는 세력이 문제인 거고 그 수판 보지 못하고 미시적으로 문재인 정부의 무슨 뭐 장관이나 비서 칠 이런 사람들이 집을 몇 채 갖고 있네가 중점 타겟이 돼가지고 그걸 비판하면서 그걸 무능화시키는 방식으로 가는 건 잘못됐다고 보는 네. 거고 어쨌건 민주당은 지금 180석을 굉장히 활용을 잘하고 있는 게 어제도 보면은 이런 상황이에요. 행정안전위원회에서는요 이 주택자에 대해서 8% 법인과 3주택자 이상인 경우에는 12%로 취득세율을 높이는 내용 등을 담은 지방세법 개정안 통과시켰고요. 국토교통위에서는 세입자 보호를 담은 임대차 3법 여기 뭐 있냐면 전월세 신고제,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 청구권제 중 전월세 거래 신고제의 근거가 되는 부동산 거래 신고법과 단기 임대 4년 저번 나왔죠. 2+2 다음에 아파트 장기 일반 8년 임대를 폐지하는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요거는 이제 본회의에서 통과만 시키면 바로 시행되는 거예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거 질질 끌려가면 안 된다 싶으니까 바로바로 통과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주택, 그러니까 2개 이상을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박근혜 정권 때 임대사업자 제도가 시행될 때, 그러니까 선택을 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임대사업자 자격을 4년을 유지할 것인가, 8년 이상을 유지할 것인가. 근데 4년을 유지했던 사람도 8년으로 연장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 시기가 지금 도래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지금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주택을 시장에 내놔야 되는데 이게 그 취득세가 이렇게 8% 12% 늘어났잖아요. 그러면 그 세금만큼 가격을 올려서 팔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안 그러면 낮춰서 팔아야지 그 사는 사람이 그러니까 그 세금을 자기가 내야 되는 돈에 어차피 들어가는 거니까 가격이 올라가는 효과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주택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일수록 가격을 낮춰서 내놔야 되는데 이걸 적극적으로 방어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 유령 효과 있죠. 근데 무조건 집을 내놓는 거예요. 내 집이 10억이면 무조건 12억에 내놓는 거야. 팔지도 않을 거면서. 예, 팔 의사는 없지만 그러면 지금 그 동네 아파트 가격이 얼마냐고 전화가 오잖아요. 그러면 전화가 온 거는 그 정보 DB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은 호가가 12억 5천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 전화 한 통이 더 오면 13억이 되고. 부르는 게 값이요. 근데 실제 거래는 없어. 이런 식으로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진짜 청년이자 서민으로서 한마디 하자면 이런 솔직히 이런 법안들이 예를 들어 가지고 이런
이런 틈새를 노려가지고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상위에 있는 몇 %가 집 대부분을 가지고 있고 이런 문제들이잖아요. 그리고 공급이 부족해서 이렇다 이런 것도 지금 사실이 아닌 걸로 계속 나오고 있고, 근데 계속 언론에서 나온 프레임으로는 서민들 죽인다 이런 방식으로 지금 미통당에서도 얘기하고 있고 정말 너무 어이가 없거든요. 그런 저희들을 들먹이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근데 지금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예를 들면은 정말 말도 안 되는 것들이 사회의 통념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게 몇 가지가 있었는데, 예를 들면은 이명박 정권 때 보면 그 4대강 같은 경우에 물을 모아놓는다고 이게 정화가 안 된다는 거는 정말 상식적인 거잖아요. 어떤 학과를 안 나온다고 하더라도. 근데 지금 이 부동산을 보면 저희가 그냥 생각을 상식적으로 하더라도 안 맞는 부분이 너무 많은데, 진짜 아까 푸나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게 마치 지금 정부 여당인 것처럼 얘기가 되는 게 전 정말 좀 이 유권자 입장에서 봐도 너무 어이가 없고 좀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진짜. 근데 많은 분들께서 이 정부에서 하는 얘기를 좀 많이 믿어주시고 힘을 좀 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임대차 3법이 이제 통과가 되면 세입자들이 굉장히 유리해집니다. 예전에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대표적으로 저는 이렇게 봐요. 이 여러 가지 핵심 중에 나는 5% 이상 못 올린다는 규정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다른 여러 가지 디테일들이 있긴 한데 5% 이상 못 올려. 그것도 지방자치단체에 따라서는 5% 밑으로 할 수도 있게끔 법을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막 다시 이제 전세 계약을 하려고 하는데 뭐 몇 천만 원 올려줘 이런 것들이 비일비재했잖아요. 이제 5% 이상 못 올린다는 게 중요한 거고. 우리가 그런 이야기 되게 많이 했었습니다. 옛날에 그 젠트리피케이션 이야기 할 때는 이 상가 이제 임대에 관련해 가지고 사실상 그렇게 바뀌는 과정에 있다고 일단 보거든요. 상가도 우리가 일본이나 독일 이야기할 때 막 한 번 거기 세입자로 들어가면 내가 살고 싶은 만큼 살 수 있는 거 막 20년, 30년, 40년 그런 식으로 이제 바뀌고 있다고 일단 보는 건데, 어쨌건 잘 생각 한번 해보자고요. 미래통합당 같은 정권이 들어서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유시장 경제란 논리하에 그냥 약육강식의 문화를 그냥 그대로 만드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만약에 이 다수당이었다고 하면 이런 법 통과를 못 시키죠. 그러면은 계속해서 집값은 오를 거고 뭐 월세나 이런 등등 오를 거고, 어떤 주인이 나서 가지고 뭐 얼마짜리 되지도 않는 것 뭐 젠트리피케이션은 말할 것도 없는 거야. 예를 들면은 장사가 잘 된다 싶으면은 자기 아들내미 장사시키려고 온갖 이상한 짓에서 쫓아내고, 거의 비슷한 간판으로 지금 법으로 그게 못하게 금지가 돼 있긴 해요. 민주당 등의 노력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지금 집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5% 이상 못 올린다라든지 등 뭐 이런 거 있죠.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갖고 일방적으로 쫓겨나가지 않는다. 내가 어떤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부분들을 되게 보장해주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그 건물주, 집주인의 권리가 너무 과다하게 보장된 측면이 있었죠. 그러니까 돈에는 꼬리표가 없으니까 실제로 우리가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이론적으로 그 설정을 해서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면 건물주나 집주인은 조금 다른 경우인데, 건물주가 그러니까 상가에서 월세를 받아내는 거 있죠. 그거는 본질적으로는 국가의 세금이 다시 들어가는 꼴이에요. 왜냐하면 거기에서 소비하는 사람들은 국가가 만들어낸 복지 시스템과 경제 시스템, 인프라를 활용해서 경제 활동을 하면서 세금의 혜택으로 자기 소득을 누리는 거거든요. 그 소득의 일부가 소비 활동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결국에는 나라가 큰 돈을 그 지역에 떨어뜨려 주면 그게 개인의 소득이라는 형태로 조각나서 그 월세로 다시 들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건물주들이 거기에 건물을 세웠다는 거 외에는 사실상 그 지역에 기여하는 바를 증명하기가 어렵거든요. 실제로는 그 수많은 시민들이 그 장소에 출입하면서 부가가치가 생기는 거고, 부가가치를 유지하는 거는 국가 인프라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엄청나게 높은 월세라는 건 그냥 나라 세금이 그냥 간접적으로 쪼개서 들어가는 꼴인 거예요. 근데 그걸 가지고 너무 당당하게 이 모든 게 내 거고 이 모든 게 내 덕이고 내가 잘나서 내가 버는 거다라고 주장해 왔거든요, 지금까지는. 네.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기 때문에 세입자하고 공평하게 나누자는 거죠. 네. 여기서 이 법이 임대차 3법이 통과되면 바뀌는 거 두 가지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시간 관계상 계약을 갱신을 했어요. 근데 세입자가 2년을 못 채우고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해. 그럼 보통 지금까지 어떻게 했죠? 이 사람이 그 기간을 못 채웠기 때문에 중개 수수료 내고 나가야 되는 상황. 네, 김일희 씨가 지금 그런 사고를 당하고 근데 있죠. 이 법이 통과되면은요, 세입자가 계약을 갱신했다면
임대차 기간이 남아도 필요에 따라서 집주인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할 수 있습니다. 2년 꼭 안 살아도 된다 이런 얘기예요. 세입자가 굉장히 유리해지는 법이고 하나 더. 집주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계약 갱신 청구권을 거부하는 것은 집주인 본인이 거주할 때만 해당한다. 그러니까 간단히 말해서 계약 갱신 청구권을 거부할 수 있는 건 주인이 딱 한 경우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가 살거나 직계 존비속, 내 아들이 살거나 내 딸이 살거나 하는 이유는 내줘야 되는데 그 경우가 아니고 전혀 다른 세입자를 들이는 경우에는 계약 청구, 갱신 청구권을 거부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세입자들한테 굉장히 유리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서민을 위한 법이고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최근에 무슨 여러 가지 논란들을 통해서 민주당의 뭐 지지율이 떨어졌다고는 하는데 이런 법들을 계속 통과시키면서 나는 우리나라 국민들의 수준을 믿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집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내 집값이 오르는 것만이 결코 대한민국을 위해서 그 뭐랄까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민주당의 이런 활동들을 지지할 거라고 봐요. 긍정적 이미지 속에서. 그러니까 민주당은 의석이 대략 법요건 하면은 반대하지 않을 사람들 한 190석까지 보잖아요. 그럼 그 이런 의석이 남아 있을 때 마구마구 통과시키십시오. 이거 독재라는 소리 들어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있는 지금 현재 행정부가 얼마나 대단한 거냐면 이 계약갱신 청구권이라는 이 개념 자체는 임대차 보호법이 처음 만들어졌던 김대중 대통령 때 그 법 초안부터 있었어요. 근데 그때 당시 야당한테 밀려가지고 계속 이렇게 그 조정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의 임대차 보호법이 된 건데 그 김대중 대통령 정권 이후로도 계속 매 국회 때마다 법안이 올라갔습니다. 근데 상임위까지도 올라간 적이 없어요. 항상 임기 만료 폐기로 항상 다시 재상정했거든요. 문재인 대통령 때 지금 상임위까지 통과된 게 처음인 거예요. 그치. 수십 년간 계속 여러 의원들이 도전하고 시도하고 계속 시도를 했었거든요. 진짜 대단한 거예요, 이거는. 네, 그러니까 최근에 김수현 전 정책실장이 했던 거 있잖아요. 임대사업자 허락해 주는 거. 그러면 세금 깎아준 것은 결정적인 실패라고 보는데 저는 나머지 다른 그 대책들에 대해서는요. 물론 뭐 추가 대책이 나오고 있긴 하지만 역대로 이렇게 부동산 가격을 잡기 위한 의지가 강한 정부도 사실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의지를 중요하게 보는 것이 중요하지. 이거 방해하는 세력들이랑 한몸 돼가지고 우리나라 부동산 정책이 뭔가 잘못됐고 약간 바보 같고 뭐 이렇게 표현하는 건 잘못된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이 정권을 유지하지 못하면 임대차 3법 같은 게 어떻게 통과가 가능하겠습니까? 서민들 죽어나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이 돈을 사실은 엄청나게 벌어들이면서도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실패했다고 조롱하는 짓거리 하는 주호영 같은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이 나라는 참 정말 희한한 나라다. 저는 일단 그렇게 보고 이번에 그런 얘기 나왔었죠. 그 경실련이 이번에 발표한 것 중에 미래통합당 국회의원이 103명이죠. 3명. 예. 그 중에 41명이 다주택자입니다. 민주당의 2배라고. 이런 상황에서 지금 숫자로는 비슷해요. 이게 이제 왜냐하면 민주당이 180석 가까운 숫자를 갖고 있고 민주당은 한 20%좀 되는 거고 미래통합당은 103석 중에 41명이니까 약 40%좀 되는 거고 이런 상황에서 이 부동산 세법 개정안이 가결되니까 독재다 이렇게 외친단 말이에요. 예. 근데 이 사람들이 독재다라고 외치는 이유는 예전에 내가 이만큼 돈을 벌었는데 문재인 정부 때 요만큼밖에 못 벌어. 그러면 이것 때문에 화를 내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되게 못된 건데 지금까지 이 사람들이 잘 버텨서 막아왔단 말이에요. 그동안 혜택은 다 받았었는데. 그런데 이렇게 41명 다주택자 이렇게 콕 집어서 좀 통합당에서 몇 명이고 이거를 국회의원으로 뭉뚱그려서 하니까 마치 대부분의 국회의원이 다 그런 것 같이 민주당까지 포함해서. 그런데 통합당하고 민주당의 차이는 엄청 크다는 걸 알아주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네. 평균값으로만 쳐도 3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네. 그러니까 언론의 프레임이 그런 거예요. 민주당에도 있다. 실제로 있겠죠. 그래서 2주택 갖고 있는 경우에 무슨 세종 걸 포기하느냐, 강남 걸 포기하느냐 이렇게 아주 디테일을 갖고 공격을 하는데 조중동과 서로 원팀 먹고 부동산 가격 올리고 싶어 하는 게 어떤 세력인지를 보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다주택을 갖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왜 그 다주택이 생겼는지가 중요해. 우리가 그 국세청이나 세무서 이야기할 때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탈세를 똑같이 했더라도 어떤 사람은 탈세할 목적으로 했느냐 아니면 몰라서 아무런 나쁜 의도는 없었는데 불가피하게 했느냐의 차이하고 똑같은 거예요. 실제로. 그러니까 이제 뭐 문재인 정부나 민주당에서는 지금 국회의원들이나 청와대 비서들이나 장관들은 다주택 팔아라 얘기하고 있지만 어떤 경우는 이해가 되잖아요. 예를 들면 어떤 장관은 엄마가 오피스텔에 살고 계시고 일본에 있는 것도 다주택이래. 일본 도쿄에 집이 하나 있고 서울에 집이 하나 있어. 다주택이라고. 근데 울며 겨자 먹기를 팔고 있지 않습니까? 얘네들은 뭐야? 그거 팔았다는 소리 들어본 적 있어요? 아니 10채 갖고 있는 사람들이 2채를 팔고 있으니 열받는 거죠 사실. 그러면서 언론에서는 2채 가진 사람만 막 부각시키니까. 그러니까 언론도 미통당도 부동산 문제가 심각하다라는 그 맥락의 의미가 결국에는 서울 집값을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정확하게 봐야 되는 게 지금 서울 집값을 떠받치고 있는 발밑이 무너지고 있단 말이에요. 지방 소도시를 한번 보세요. 빈집이 15%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인구가 줄어들고 있고 완전히 그러니까 그 도시 자체가 그냥 유령 도시가 되는 것도 지금 생기기 시작했거든요. 이런 식으로 지방 도시가 죽어가기 시작하는데 이런 상황에서 서울만 집값이 높으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게 다른 지역들이 다 골고루 잘 살 때 서울도 잘 사는 게 의미가 있는 거지. 다른 지역은 다 쓰러져 가는데 서울만 우뚝 서 있으면 그게 경제적으로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그러니까 세종시로 이렇게 행정수도 이전하자는 것과 국토 균형 발전이라는 이 개념에 대해서 그게 훨씬 더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되는데 부동산 하면은 이 사람들은 말은 안 하지만 무조건 서울이에요, 지금은. 근데 지방 도시에서 보는 사람들은 어떤 기분이겠어요? 우리 동네는 사람이 없는데 우리 동네는 아이도 없는데 월세 50만 원짜리면은 겁나 큰 뭐 30평짜리 아파트 막 월세 50만 원이면 사는데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지금 해주신 말씀 진짜 맞다고 느끼는 게 뭐냐면 제가 고향이 진주거든요. 근데 이제 노무현 대통령님께서 이제 국토 균형 발전을 위해서 뭐 기업도시, 혁신도시 그때 세종시 이런 얘기가 그때 나왔잖아요. 근데 지금 보면은 그런 혁신도시 같은 걸 만든 도시나 이런 데가 땅값이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 그게 왜냐면 서울 사람들이 다 정보를 가지고 와서 땅값을 다 올려놓은 상태인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거기 뭐 이렇게 투자를 하셨던 어떤 분은 이제 그걸 감당이 안 되니까 자살하고 이런 사건들도 지방에서는 생기거든요. 예. 이제 네, 굉장히 큰 문제라고 생각이 돼요. 예. 그런 거는. 자, 이번에 그 경신련 발표한 것 중에 보면은요, 미래통합당의 그 상위 10명, 평균 부동산 신고액이 평균 106억입니다. 106억. 뭐 부루마블 뭐 게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상위의 10명의 부동산 신고액이 이것도 공시지가나 공시주택 가격이겠죠? 예. 106억이에요. 106억. 이런 상황이고요. 그러면 공시지가 아니면은 그 300억도 넘어갈 수 있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2배 정도는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한 평균 한 200억 정도는 되지 진짜 않을까? 200억은 한 게임 머니로 벌기에도 힘든 돈입니다. 평균. 예. 그러면 10사람 거 합치면은 그거 얼마예요? 2천억이잖아요. 예. 그래 놓고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실패했다. 속으로는 조음시롱. 막 공격하는 주호영이 가장 일종의 그 사이코패스가 아닌가 싶어요. 본인은 반포 아파트 재건축하는 것 때문에 23억 벌고 분양권 2채를 확보했던 사람이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잘못해가지고 서민의 삶을 힘들게 한다. 네가 그랬다고 이 새끼야. 그러니까 너 뭐 때문에 더 나경원이 힘들어. 정의를 외치는 거나 뭐 주호영이 뭐 부동산 이야기 하는 거나 똑같은 거죠. 뭐. 그렇죠. 예. 근데 그래서 이번에 통과된 법의 골자를 좀 알려드릴게요. 1가구 1주택 장기 보유 공제에 거주기간 요건을 추가합니다. 거주기간. 거주기간이 중요해. 다음에 분양권을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대상에 포함시키는 거예요. 분양권마저도. 그러니까 분양권 자체가 이미 주택으로 보는 거죠. 예, 예. 다음에 법인의 주택 양도소득세에 대한 세율 상향. 종합부동산세 세율 상향 이렇게 이런 것들이 주요 골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법이 통과되고 나니까 상임위에서 다 해먹어라 독재 앞잡이를 하라 여기서 독재 앞잡이라는 게 문재인 독재를 말하는 겁니다. 예, 민주적, 문재인 독재 민주 앞잡이를 독재. 국회에서 민주당 니들이 해먹으라 하는데 예. 사실은 제가 봤을 때는 어마어마한 무력감을 느꼈을 거예요. 103석의 한계라고나 할까요? 180석이 막 왔다 갔다 해가지고 땅땅땅땅땅 하는데 그걸 어떻게 이겨요? 거기다가 주호영 원내대표에 대한
굉장히 원망도 클 테지만 이제 와서 원망해봤자 무슨 소용이냐. 주호영 원내대표가 물러나면 그 다음 할 사람이 없거든. 그러니까 주호영을 욕할 수도 없고 진짜 답답할 네. 겁니다. 기억들 하시겠지만 국토위 미래통합당한테 주겠다고 했어요. 예. 안 받았죠. 이런 멍청한 짓거리를 하는 거야. 그래서 상임위원장이라도 갖고 있어야 이게 물리적으로 막을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도 생각했을 때 문재인 독재다. 민주당이 다 해먹는다라고 하면 사람들이 미래통합당에 힘 실어줄까요? 아니에요. 진짜 지지층은 이걸 니들이 못 막았다고 욕을 먹는 거예요. 그쪽 지지율도 빠진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기 이익과 관련돼 있으면 이런 거고. 그래서 이런 표현이 있었어. 김도읍이라고요. 알죠? 그 도읍지. 캐피탈 팀. 예. 김도읍이 그런 말을 했어요. 이런 두려운 법안을 졸속으로 밀어붙이겠다고 하면 저희는 자신이 없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그 180석 슈퍼 여당이 막 밀어붙이면 감당할 자신이 없다고 이제 사기가 줄어드는 거죠. 아무리 외쳐봐야 독재라는 표현에 있어서 국민들이 이런 독재라면 우리는 박수 치겠다라고 이야기를 또 할 준비 있는 국민들한테 민주당이 독재의 앞잡이를 하려고 한다라는 이야기 하면 먹히겠냐고요. 자기 지지층한테 왜 그것도 못 막았어. 지금 소급해서 보면 주호영은 왜 국토위 상임위원장도 안 받았을까 하는 욕을 먹게 돼 있는 구조에 있다는 겁니다. 근데 김도읍이 그 아까 말씀하신 미래통합당 10위권 안에 드는 부동산 부자 중에서 이 사람이 10위예요. 아슬아슬하게 10위권 안에 드셨는데 이 재산이 42억입니다. 김도읍 뭐 했다고 42억일까? 아니 그 검사 출신이죠. 뭐 도읍지에다가 뭐 한동훈 좋은 땅 검사 샀겠지. 출신이에요. 예. 아니 그러면 검사가 이 정도 어떻게 모았는지가 더 궁금해요. 지금 이 42억 중에서 이것도 공시지가겠죠. 아파트가 두 채인데 그 중에 하나가 잠실에 있는 잠실 푸르지오 월드마크입니다. 이거 잠실 롯데 바로 건너편에 있는 거거든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여기다 아파트 평수도 50평 이상 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무기력하겠죠. 예. 황교안 모델을 한번 보세요. 부산 고검장을 끝으로 검찰을 떠나요. 그리고 정관예우 받아가지고 17억 8억 정도를 벌죠. 근데 이제 검사들의 이 재테크는 지금 정관예우는 사실상 힘든 부분도 있어요. 옛날에 비하면. 그리고 나면 강남에 저걸 반포인가요? 황교안 집? 예, 네, 반포 한신 아파트. 지금 내놨지만 안 팔리고 있다는 바로 그 집. 그렇게 뭔가 개발이 될 만한 곳에 아파트를 사가지고 재산을 주호영처럼 몇십억 늘리는 구조를 갖고 있는 애들이에요. 김도읍은 내가 봤을 때 좀 적게 먹은 편에 속하네. 그러니까 김도읍이 얼마나 정직합니까? 이게 이런 두려운 법안을 졸속으로 처리한다. 이 두렵다는 이 말이 핵심이거든요. 그렇지. 이게 내 재산이 뜯기게 생겼다. 이런 거 아닙니까? 뭐 남 걱정하는 게 아니잖아. 저는 이런 독재를 할 수 있을 때 좀 법안을 만들어서 예를 들면 박덕흠 의원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특수 관계인이면서 그 국토위에서 법안들을 계속 통과시키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걸 못하는 법안을 좀 이걸 보고 계신 의원분들이 계시다면 좀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주님의 제보인데요. 김도읍은 지역구가 부산인데 부산에 집이 없음. 아, 불쌍해라. 아, 참 이런 경우 많죠, 사실. 지역구는 진짜 잠만 자러 내려가는. 그래서 월세나 전세 사는 분들이 예. 있고요. 집들은 강남이나 꼭 강남이 아니더라도 서울에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그렇게 보면 그 나경원 의원은 참 훌륭한 사람이에요. 각 지역구마다 집을 한 채씩 두고 있으니까 어디 지역구를 가더라도 떳떳하잖아요. 그 지역의 딸. 예, 대단하네. 그래서 서울시장을 나오시려고 하나 봐요. 예. 제일 불쌍한 모델은 강기정 수석입니다. 예. 광주에 북구에 아파트가 있는데 본인이 말씀하시기에 한 2억 좀 넘어요. 30평대 아파트인데 그래. 거기 광주 신도시도 아니고. 서울에 살 때는 국회의원 할 때는 국회 근처에 조그마한 오피스텔 새들면서 거기에서 먹고 자고를 하고 주말에 내려가고. 청와대에 근무할 때는 비슷한 그런 케이스겠죠. 청와대 관사에 생활하고 주말이면 뭐 내려갈 때도 있고 안 내려갈 때도 있고. 그런 국회의원들이 민주당에는 많이 있고 미래통합당 쪽에는 지역구에는 전월세 살고 서울에 집 있는 국회의원들이 많고 사실은 되게 그런 패턴이라고 보시면 되고 예외도 있겠지만 그 예외까지 이야기하려면 뭐 끝도 gat도 없는 이야기 같고요. 그 이야기 일단 여기까지.